비상대책위원장 하던 시절에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민주당이 거듭나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돌아온 박진영 비서관입니다. 이번 주 운하이퍼의 현안 조준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MBS랑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적잖이 충격받으신 지지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우상호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서울 지역에 이렇게 민주당 지지도가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지지도만 주로 보시던 분들이 서울 지지도를 보면 자꾸 이제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대체로 전화 여론조사로 했을 경우,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에게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를 계속 지고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의 여론 지형에서는 아직 지난번 지방선거 때의 패배 이후에 크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요인을 주로 보면 20대 남성 그리고 20, 30대, 30, 40대 여성 주부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응이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완벽하게 빠져나왔는데 아직 민주당을 지지할 마음은 약한 이런 유권자층이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 문제로 좀 가보면 여론조사의 그 지표, 예를 들면 뭐 25%다, 30%다 하는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을 때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뭐 한 15%, 20%, 심지어 25%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상당히 정확해요. 근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2.1%, 뭐 3.1%. 그러니까 이렇게 10% 미만대의 응답률 조사의 결과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트렌드는 반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보지 말고 트렌드를 보는 게 좋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혹은 지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최근 2, 3주의 여론조사의 추이가 상승세냐, 정체 상태냐, 하락세냐.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는 하락세가 고착화되는 게 위험하고요. 정체가 오래되는 것도 이제 상당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몇 %라도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가장 유리한 것이죠. 네.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문항 때문에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왔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지도가 안 나왔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주로 쓰고 있는 일일 여론조사는 대개 이제 ARS 조사를 하죠. 네. ARS 조사가 정확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화를 받고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고 그 시기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응하는데 흥미를 못 느끼는 정당 지지자들이 응하지 않는 수도 있고요. 근데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응답하다가 시끄러워하고 끊을 수가 없잖아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전화 면접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거나 응답률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갤럽이나 MBS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전국 평균 여론조사로 그 선거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정당 지지도를 보고 선거에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정당이 선거 때가 되면 전국 여론조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특히 화재 지역 이렇게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트렌드를 모아서 선거 샘플들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문항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그럴 수는 있지만 보통 여론조사 회사에서 과학적으로 채택하는 문항 설계 방식은 되게 학술적으로 정립된 방식을 쓰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죠. 네.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역구가 서울이신데 이런 뭐 민주당 민심이 좀 안 좋아진다 이런 걸 좀 체감을 하시나요?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180석 가깝게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승리했던 선거죠. 거기서 우리가 서울 지역은 48개 지역 중에서 91곳을 이겼지 않습니까? 7군데만 지고. 그때의 지역을 다니면 일주일만 돌아다녀 보면 아, 이 선거는 끝났구나. 이건 이겼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지나가는 분들이 반응이 네. 뭐 예를 들면 차 안에서 빵빵거려 준다든가 손을 흔들어 준다든가 이제 길가에 서서 이제 아침에 인사를 하면 지나가다가 일부러 다시 와서 악수를 건넨다든가 이런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질 때 이야 이거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제가 이제 아침에 출퇴근해서 서거나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2년 전에 네.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신 분인데 쌀쌀한 표정을 좀 그냥 지나가셔요. 그러면 아 이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2년 사이에 뭔가 민심이 서울 민심은 굉장히 악화된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좀 있었고요. 서울에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는 되게 약간 내로남불 이미지. 네. 그다음에 각종 우리 당 소속 정치인들 중에 일부 성추문을 일으킨 네.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여론정이 악화돼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이 정당이 서울 지역에서 이렇다 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 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난 것 같아요. 서울도 잘 못한다 이런 인식들은 완전히 확산돼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할 거냐는 굉장히 망설이고 계신 것이 눈으로 확 보이십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좀 더 어필을 서울 시민들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뭐가 이제 있을까요? 지금 이제 MZ 세대시니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20대 입장에서 볼 때 네. 민주당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네.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확실히 남성층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은 지지하는 분들이 꽤 있고 네, 네. 예. 그분들이 왜 지지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이 아무래도 큰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결혼이나 뭐 이런 걸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결혼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부동산이고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그런 정당.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집 한 채 번듯하게 가지고 있고 이런 내로남불적인 모습들에 되게 반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20대들을 위해서 최근 2년간 민주당이 인상적으로 다가간 적이 있는가? 전혀 저는 잘 체감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뭐 네. 저 나가라고 안 할 테니까 편하게. 민주당이 사실은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적도 없고요.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대선에서도 지고 지방선거에서 졌는데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왜 지지해주지 않냐고 서운해하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이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처럼 민주당이 서울 시민들의 그것도 각 세대별로 타겟팅을 해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적어도 지금보다 의석은 서울 지역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지금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강북, 강남으로 구분해서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강북 지역 중에 우리 민주당 전통적 강세 지역,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청장이 당선된 지역, 이런 지역들은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당세가 유지되고 있고 후보자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변화하기 위한 노력,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서울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남은 기간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장 하던 시절에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민주당이 거듭나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유심히 들여다본 매주 구체적인 지표까지 구해서 들여다본 여론조사 결과 갤럽하고 MBS 여론조사 결과를 주로 제가 이렇게 꾸준히 지켜봤거든요. 제가 비대위원장을 끝내기 한 2주 전, 3주 전쯤 가서야 갤럽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바깥으로 승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MBS에서도 오차 범위 바깥으로 승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임무는 여기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2달 반이 걸렸거든요. 네. 그렇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론 이제 그 어떤 마음이 떠났던 정당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1, 2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층들이에요.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것은 내년도 총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와 달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년차 초기에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의 변화가 일시적 지지 철회였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순환형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다가 그러나 다시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대통령 발목 잡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아주 극소수예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되게 냉담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다 고개 돌리고 그냥 가요. 아직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 뭐냐면 우리가 좀 잘해서 극복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실망한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그러한 투표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서울서 낮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떠난 민심이 또 그만큼 서울에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잘 보시면요. 한동훈 같은 다시 해야 되겠다. 한동훈 장관 같은 이것도 너무 한동훈 같은 자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 공작적 수사를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총선을 불리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집권 세력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 조금만 우리가 준비해서 잘하면 민주당을 하나의 도구로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그런 총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오나이파의 현원조준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현안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